자, 258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계에 관한 좀 큰 문제들이 한 두세 개 있는데요. 이제 258페이지가 2014년도 법원행시 2차 문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그 리딩 판례는 한 2개 정도거든요. 그 2개 정도 가지고 이제 그 사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판례를 먼저 그 판례 사안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고 어떤 판례 사안이었는지 대충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그 사례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고 만들어졌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상계에 관한 좀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민법 498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98조에 보시면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사무관 문제에서 본 것처럼 어떤 상계에 관한 네 그러기 전에요. 상계가 워낙 이제 중요하고 하니까 상계에 관한 그 요건 사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리딩 판례 한 2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사안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어떤 판례였는지를 그 기본적인 맥을 잡으시면 사실 사실관계 분석은 뭐 이제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보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자, 우선 상계의 요건 사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요건은 이제 자동채권이 발생했다. 두 번째 요건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상계의 의사표시. 그다음에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전달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뭐 상계자가 갖는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피상계자가 갖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뭐 492조와 493조가 기본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자동채권이 발생했다. 그건 뭐 이제 뭐 별다른 논점이 없고요. 상계 적상이 문제가 되겠죠. 상계 적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상계 적상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요. 그야말로 상계에 적합한 상태죠. 그럼 상계 적상이 무엇이냐. 그것도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요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계 적상의 첫 번째 요건은 상대방의 채권이 상호 대립하고 있을 것. 두 번째 요건은 쌍방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세 번째 요건은 쌍방 채권이 변제기에 이제 이를 것. 그래서 이런 그 상계에 관한 그 요건은 상계 적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만 들어가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요. 우선은 상계 적상의 첫 번째 요건으로 쌍방 채권이 상호 대립하고 있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자동채권, 그 다음에 수동채권.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쌍방채권이 동종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예컨대 뭐 금전채권의 경우에 종류채권의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쌍방채권이 변제기에 이제 이를 것인데, 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쌍방채권이 변제기여야 되는데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여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양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날이 상계 적상일이 되는데 그 자동채권은 그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채권이 먼저 도래했습니다. 근데 수동채권이, 그러니까 나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바로 변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동채권만 반드시 변제기에 있으면 되고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채권만이 변제기에 도래한 상태에서 상계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우선 양채권이 모두 다 변제기가 이르렀다면 거기서 이제 양채권의 변제기에서 가장 늦은 날이 상계 적상일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자동채권만이 변제기에 도래한 상태에서 먼저 상계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에 상계 적상이 생기고 그때 채무가 소멸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그 상계 적상에서 채무의 이행기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가 되죠. 자, 따라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계 적상 시점이라는 것은 그 상계 적상 시점을 제대로 잡아야 어떤 그 금액을 계산할 때 이자 계산이 이제 가능해지죠. 그래서 양채무가 모두 변제지가 도래한 후에 상계한 경우라면 양채무의 변제지가 모두 도래한 때가 상계 적상시가 되고 자동채권만이 변제지가 도래한 상태에서 상계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변제지가 도래한 시점에 상계 적상이 생기고 그때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계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요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피상계자가 재항변을 하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채권의 성질에 관련된 것이 아까 자동채권의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상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상계를 하지 못하고요.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있어서 이제 이 사례에서 볼 것이 뭐냐면 498조에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다. 조문을 보시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채무자가 이제 자기의 압류채무자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후죠, 후. 그래서 예컨대 압류다 그러면은 압류명령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압류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는 충분히 상계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498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와 누구의 이익 형량이냐면은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이익을 형량하는 부분에 관한 조문이죠. 그러면은 조문에 관한 문리 해석만으로 한다면 압류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으로는 무제한하게 상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근데 과연 그러하느냐? 아니면은 그 범주 내에서도 다시 한번 제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학설 이름으로 하면 뭐 무제한설, 변제기 기준설 이제 그러한 입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498조를 있는 그대로 498조에 충실한 그런 해석이 이제 판례도 과거의 입장이었죠. 소위 무제한설이라고 불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채권 압류 이전에 조문처럼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채권 압류 이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채권 압류 이후에도 제한이 없이 상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죠. 그 논거는 뭐냐면 제3채무자는 그 압류하고는 원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압류채권자, 압류채무자, 제3채무자가 있을 때 원래 압류라는 것은 압류채권자와 압류채무자 사이의 문제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3채무자가 나와 상관이 없는 채권 압류로 인해서 채권 압류가 없었을 때보다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면 안 되기 때문에 498조 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압류명령 이전에 취득한 그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는 채권 압류 이후에도 무제한하게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과거의 입장이었는데 최근 판례 입장은 소위 말해서 변제기 기준설이죠. 왜냐하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자동채권의 변제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동시에
예, 먼저 또는 동시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이제 이르렀을 때만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소 제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왜냐하면 그 채권 압류 명령 송달 이전에 취득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압류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않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채권 압류 명령 송달 전에 취득을 했지만 아직은 상계적상에 이르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채권 압류 후에도 상계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 압류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의 실효성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제한을 해서 압류 이전에 채권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 압류 당시에 최소한의 상계적상을 갖추었을 때 상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양자 간의 입장을, 그러니까 무제한설보다는 압류 채권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는 그러한 입장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급금지 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예컨대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발생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죠. 그때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대 채권이 압류 당시에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피압류 채권은 수동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압류 효력 발생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어도 되고, 또 설령 그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못했어도 그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에 또는 먼저 있을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번 요 사례에 관한 2014년 사례에 관한 판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동채권 발생 자체가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존의 변제기 기준설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는 부분이죠. 한번 천천히 다 이제 모든 교재에 있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저희 교재에도 지금 인용되어 있는 판례죠. 260페이지에 로마자 2번,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양괄호 2번을 보시면 되죠. 판례의 태도요. 자, 이제 거기에서 외괄호 1번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변제기 기준설,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했을 때는 상계할 수 있다. 자, 그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확장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한번 이거는 한 판례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 채무자로부터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제3채무자의 압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 즉 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갖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겠죠. 그런 수동채권인 피압류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압류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자동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동 채권은 498조의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류되기 전에 동시이행 관계가 이미 성립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498조의 예외를 인정해서 제3채무자가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변제기 기준서를 더 확대한 이제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판례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요 판례 사안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거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사안과 같은 사안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 부동산에 원래 매도인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매도인은 그 가압류 등기도 말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매매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수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속하는 것이죠. 그죠? 결국에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가압류를 매도인이 말소시켜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내 앞으로 사와야 되니까 급하게 그 매수인이 채권액을 변제 공탁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인이 결국 대신 변제해 준 거니까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거꾸로 그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상금 채무는 원래 가압류 등기 말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생긴 구상금 채무죠. 따라서 구상금 채무는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가 변형된 것이죠. 따라서 애초에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다면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의 변형인 구상금 채무와 매매잔대금 지급 의무도 동시이행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압류채권자, 제3채무자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 매수인이요. 부동산 매수인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 이 매수인이 제3채무자거든요. 그러면 이 제3채무자 지금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가지고 있냐면은 압류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입니다. 자동채권이죠. 근데 요 구상금 채권은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다면은 그 498조에 지급금지 명령 받은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은 애초에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매잔금 지급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는 가압류 이전에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를 구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그런 사안에서 한번 보시면 자 아까 이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자동 채권이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생겨났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압류나 전부로 인해서 그 피압류 채권이 압류 채권자한테 이전을 했죠.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리는 압류 채권자가 그러니까 지금 압류 채권자는 압류 채무자의 채권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따라서 그 채권이 동일성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압류 채권자가 원래 채권자였던 압류 채무자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면 안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법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그 기존의 동시행 항변권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동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채권이 압류 채무자에게 남아 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한 구상금 채권 가지고 동시행 항변을 할 수가 있는데
압류전부로 인해서 그 똑같은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행 항변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것이 만약에 그런 자동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면 그 제3채무자는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압류전부라는 것은 압류채권자와 압류채무자와의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일 뿐인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변제기 기준설에 대한 좀 예외적인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동시행 항변권이 가지는 기능에 주목한 판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은 담보적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동시행 항변의 담보적 기능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존중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행 항변은 이행거절권도 있죠. 그리고 이것이 동시행 항변이라는 것은 채권이 압류나 전부로 이전되었다고 해서 상실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동시행 항변권의 어떤 고유한 속성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판례입니다. 이제 그런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안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네, 그러면은 요 사안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동시행 관계, 그 동시행 관계에서, 예, 나머지, 예, 그래서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약간 동시행 관계를 판례가 확장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시행 관계는 대가적 결령 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요 이제 리딩 판례에 이제 똑같이 소개된 판결 요지인데 지금 답안에는 이제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하나의 계약에 보면은 하나의 채권, 하나의 채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채권 채무가 이렇게 한 다발로 묶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포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형 계약들을 딱 잘라가지고 그 각각의 관계에서만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쪽의 여러 의무가 포괄해서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 관계에 포괄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결련성을 확장하는 게 판례의 경향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처럼 매수인의 매매대금 그 잔대금 지급 채무랑 그 다음에 어떤 매도인이 지고 있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가 변형되어서 생긴 구상금 채무라든가 또는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또 매도인이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것을 말소하지 않아서 경매가 들어오니까 매수인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그러한 대위 변제로 인한 아니죠. 그런 구상금 채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채무 인수 관계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데 또 매수인이 이 매매를 할 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떤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어떤 매매대금 지급 채무에 가름한 인수채무를 부담을 했는데 그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부담하지 않아서 경매가 들어갈 위기에 처하니까 매도인이 대신 변제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구상금 채무를 지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매수인의 구상금 채무, 그런 식으로 이제 대가적 결령 관계를 확장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판례들, 이러한 판례들을 가지고 이제 본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사실관계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어떤 그
제기된 소에 대해서 예상되는 결론을 적시하는 거니까 맨 나중에 쓰면 좋을 것 같고요. 2번하고 3번이 을의 주장, 병의 주장입니다. 자, 보시면 자, 갑은 첫 번째 동그라미에 갑은 2010년 8월에 1월 8일 날 을에게 대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그래서 뭐 계약 잔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받는데 지금 갑의 X 대지에 병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을 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을의 요청에 따라서 을 명의로 소유등을 격려해 주었다. 그렇다면은 매수인 을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 채무와 갑의 매도인 갑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그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아까 판례에서 보신 부분이죠. 그런데 을이 매매 잔금 9억 원 중에 3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병이 있습니다. 병은 매도인 갑에 대한 그런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를 지고 있는 갑에 대한 채권자 병이 갑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총 3억 원이 있습니다. 총 3억 원이 있는데 그 정산금 채권 중에 1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갑 소유의 X대지에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냐면은 요 매매가 있기 직전이죠. 아까 매매는 2010년 1월 8일 날 있었는데 요 가압류는 2010년 1월 3일 날 신청을 해서 이제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사안이고요. 그래서 요 가압류를 이제 매매할 때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아까 정산금 채권 3억 원 중에서 나머지 2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젠 채권 가압류를 하죠. 채무자는 매도인 갑, 제3채무자는 매수인 을, 그리고 피압류 채권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매잔대금 지금 3억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2억 원이요. 매매잔금 채권 중 2억 원을 피압류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498조와 관해서 압류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송달시인데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2010년 1월 22일 날 제3채무자인 을에게 가압류가 송달됐죠. 바로 2010년 1월 22일이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되겠죠. 그 시점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동그라미에 병이 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세 번째 줄에 2013년 2월 3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3억 원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안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자, 병이, 요 이제 제1심 판결 정본에 기해서 두 번째 줄에 채권 가압류로부터, 아까 채권 가압류가 2억 원이었죠. 채권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을 해서 2012년 8월 20일 날 명령을 받아서 2012년 8월 31일 날 제3채무자인 을에게 송달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한편 병이 다시 그 X대지에 대한 가압류권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가압류를 두 개 했죠. 채권 가압류를 했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했는데 마지막 동그라미에 그 서울고법에서 확정된 판결이요. 그 판결 정본에 기해서 X대지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강제경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아까 잠깐 소개했던 판례사안처럼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면은 매수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니까 대신 그 집행채무자인 갑을 대위해서 그 집행채권액 1억 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이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259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병이 을을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채권 압류 및 전부에 터져봐서 2억 원에 관한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을이 제3채무자인 을이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내가 아까 그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공탁을 했죠. 그런 대위변제로 취득하게 된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 이런 구상금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이 가지고 있는 2억 원의 전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원고 병이 상계 못한다라는 거죠. 왜 못하냐면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이건 상계 못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매잔대금 채권 3억 원이 있는데 지금 갑이 그러니까 을한테 매매잔금 채권 3억 원이 있는데 지금 병이 그 중에서 2억 원을 전부해 가는 거죠. 그리고 남은 매매잔대금 채권 1억 원 여전히 갑에게 있죠. 그러니까 너는 그 원래 채권자인 갑한테 먼저 상계를 해라. 나한테 먼저 하지 말고 지금 네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은 너의 원래 채권자였던 매도인 그 갑에 1억 원 잔금 채권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먼저 상계를 하고 아니면 그러기 싫으면 2대1로 안분을 해라. 그래서 2대1로 안분해서 상계를 하지 나한테 전부 상계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채권이 분할되어서 이렇게 양도가 되었을 때 또는 채권이 분할되어 전부가 되었을 때 상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판례도 이제 중요한 판례 사안이죠.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소장 부분 송달일이 그렇고 변론 종결을 판결 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로마자 1번의 청구 일부 인용 보충이 오는 지워조지고요. 네, 그 부분은 괜히 들어갔고요. 그러면은 로마자 1번은 결론적으로 모아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2번에 을의 일 주장에 대해서 당부를 한번 논의해 봐라. 그러니까 내가 제3채무자 을이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 구상금 채권이 사실은 그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생긴 거죠. 이것으로 상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이미 압류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 사안입니다. 그래서 260페이지 로마자 2번을 보시면 자, 2번에 논거 양거래 1번 문제의 소재 사안이 복잡하니까 한번 요걸 한번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거래 1번 문제의 소재에서 자, 병이요. 병은 지금 압류 채권자죠. 갑에 대해 정산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도인 갑은 제3채무자 을에 대해서 그 X대지에 대한 매매 잔대금 채권이 3억 원이 있죠. 근데 그 3억 원 중에서 지금 가압류 결정을 2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 2억짜리를 받아서 그것이 2010년도 1월 22일 날 제3채무자인 을에게 송달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갑에 대해서 정산금 청구 소송을 해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승소 판결의 기초에서 아까 그 매매잔대금 2억 원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까지 받아서 그 전부 명령이 2012년 8월 31일 날 제3채무자인 을에게 송달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을은 그러면 그 압류 전부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는 그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그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498조의 원칙이죠. 그래서 지금 그 대위변제로 구상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 언제냐면은 사례 258페이지 사례에서 맨 밑에 세 번째 줄이죠. 2013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8월 31일 압류 전부 명령 효력 발생 시점과 이게 1년 후죠. 그래서 압류 전부 이후에 발생한 구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판례가 아까 보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 채권 발생 기초가 되는 원인이 압류 전부 이전에 성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49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이행 관계의 어떤 기능과 속성을 고려한 그래서 변제기 기준설에 대한 예외를 이제 설정한 판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매도인이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를 지고 있고
말소임을 지고 있는데 매수인 을이 1억 원에 대한 대위 변제를 했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가 구상채무로 변형이 됐죠. 그런 것은 매매잔대금 지급 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령 관계를 확장한다라는 거는 그런 것이죠.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시면 260페이지 맨 밑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행상 결령 관계를 인정해야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인정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 기입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 관계가 있다. 그런데 그 구상채무, 그 가압류 등기를 매수인이 강제 경매에 대해서 대신 말소를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갖는 매도인의 구상채무는 가압류 기입 등기 말소 의무의 변형으로서 매매잔대금 지급 의무와 여전히 대가적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그 매도인의 잔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구상금 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 사안을 이제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적 결령 관계가 확장되는 것은 뭐 이런 것이 있죠. 예컨대 공사 도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예. 요 공사도급 계약에 관한 요 판례가 요 사례의 리딩 판례인데 요 판례에서 하는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를 해서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그 사실 관계도 조금 상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안의 경우에 261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사안의 경우에 제3채무자 을의 집행채무자 갑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자 아까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것은 2010년 1월 22일이죠. 2010년 1월 22일인데 구상금 채권은 2013년 8월 31일이죠. 그죠? 2010년 1월 22일을 따지는 것은 그 압류 전부 명령, 압류 전부 명령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제 전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압류 송달 시점인 2010년 1월 22일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요 이후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을 했지만 아까 봤듯이 그 압류 채무자 갑의 구상금 채무라는 것이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의 변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매매 잔대금과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 압류 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의 동그라미 2번 주장에 대해서 아까 채권이 이제 분할되었죠. 그 매매잔금 채권 3억 원 중에 2억 원을 전부해 갖고 여전히 매도인에게 1억 원 채권이 남아 있으니까 그 상계를 매도인에게 먼저 하든지 아니면 안분을 하라는 그런 것인데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61페이지에 이 판례는 채권의 분할 양도와도 같은 맥락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채권 양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함께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부당하느냐? 그러니까 금전 채권은 가분 채권이죠.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 가분적인 채권이라는 것이 이제 이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 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분적인 금전 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 명령이 확정이 되면 그 두 번째 줄에 그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해서 전부된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각기 독립한 분할 채권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채무자로서는 그 압류 채무자와 그 전부 채권자 중에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 상계해도 무방하고 만약에 전부 채권자에 대해 상계했을 때 전부 채권자가 뭐 압류 채무자 쪽으로 먼저 상계를 하라든가 아니면은 나눠서 안분 비례하라는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안이 정리가 되어서 결국에 그러면 1번 그 사실관계 1번에 보시면 예.
병의 청구에 대해서 예상되는 결론, 뭐 소각화, 청구 인용, 청구 일부 인용, 청구 기각. 다만 청구 일부 인용의 경우에는 인용 범위를 적시하라고 했죠. 예. 자, 그러면 병의 청구가 뭐냐면은 259페이지 병이 을을 상대로 채권 압류 전부에 터져봐서 피고 을은 원고 병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뭐 사건 소장 법원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에 정한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라.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선 그 청구 일부 인용이 되고요. 우선 인용 범위는 자, 피고 을은 원고 병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년 4월 11일이 아니고 11월 4일이죠. 그럼 소장 부본 송달일이 11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4일부터 2014년 5월 21일이 판결 선고일입니다. 그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에 그 이 길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지금 이제 지금 문제가 2014년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소촉법 규정에 따른 이자가 15%인데 그것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출제 당시엔 20%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 청구 기각. 그래서 일부 인용인데 우선은 요 지금 이런 결론이 왜 나왔냐면 아까 이제 을이 1억 원에 대한 구상금을 자동채권으로 했었죠. 자동채권으로 해서 병한테 상계를 했는데 그 상계에 대한 병의 항변이 이유가 없었고 을의 상계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병의 2억 중에서 1억 한도에서 일부 인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그 주 부분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법정 이율에 보시면 2항을 보시면 자, 채무자에게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20%였죠. 따라서 판결 선고 시까지는 20%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적용 시점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요 소촉법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만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촉법의 의미는 뭐냐면은 뭐 이제 그 3조 1항에 보시면 뭐 쭉 나오죠. 그래서 뭐 그 법정 이율, 그러니까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의 법정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고 다만 민소법 251조에 규정된 소외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항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법정 이율이 20%였다가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5%로 인하됐죠. 그러면은 이 규정은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민사상의 법정 이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 이율을 현실화해서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는 이행지체에 따른 좀 실손해를 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의 법정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낮은 법정 이율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하거나 변제를 미루거나 상속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걸 좀 막아보자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제정된 그런 어떤 그 조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때라는 그런 어떤 그 조항이 있죠.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상당한 범위라는 것이 있죠. 그 타당한
타당한 범위에서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범위라는 것은 어떤 의무의 범위가 아니고 상당한 그 시점, 그러니까 상당 기간의 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기간의 범위다라고 보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럼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이 어디까지냐?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가 이제 의무를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3조 1항의 적용대로 간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판례에 따르면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요즘 이율대로 하면은 무조건 15%로 하는 것이고요.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시까지는 뭐 연 5%에 의할 것이냐 15%에 의할 것이냐라는 것은 채무자가 항쟁하며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을 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의 항쟁이 인정되는 기간은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판결 주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251조 같은 경우에는 장래이행에서죠. 예컨대 뭐 채권자 취소 판결의 가액 반환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결국에 그 상계와 관련해서 그 변제기 기준설보다 조금 더 예외를 설정한 동시이행의 어떤 기능과 속성을 고려해서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 자동채권이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행 관계라고 할 때 대가적 결령 관계를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어떤 경향이라는 거. 그리고 예컨대 뭐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가 구상채무로 변형될 때 역시 구상채무도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이 분할되어 양도되거나 분할되어 상계되었을 때에도 역시 그 어떤 상계자는 그 어느 쪽에게라도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를 받은 상대방은 상대방 쪽한테 먼저 하라든지 아니면은 안분액으로 비례해서 상계할 수 있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사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262페이지의 상계 사례는 간단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제 거기서는 그 상계적상, 아까 이제 상계적상 같은 경우에 양채권의 변제지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지가 모두 도래한 시점 중에서 가장 늦은 시점이 상계적상이고 자동채권만 도래한 상태에서 상계를 했을 때는 자동채권 도래 시점이 상계적상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계적상에서 채무자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는 것은 이행기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어서 채권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사안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274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